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민정님. 제일 일찍 오셨어요. 임민정님.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예.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안 들리시나? 제 목소리 들리시면 말씀해 주세요. 아, 잘 들리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10분 일찍 들어오셨네요. 예. 토요일, 오늘 특별 초대 손님 있어요. 두부가 특별 초대 손님이에요.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그래야지. 네, 아직 10분 남았어요. 10분 남았고, 매번 하는 거지만, 10분 일찍 문법을 진행할 거예요. 들어오시는 대로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찍 들어오신 분 두부를 보는 기회가 됐네요. 네.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두부를 못 보네요. 네. 토요일 저녁인데 맥주 한 잔씩 드시면서 강의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예. 네, 그러면, 네. 우리 황희종 시인님도 오셨네요. 우리 황희종 시인님이 오늘 시창자 강의 예고편 동영상을 만들어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고편 동영상 인스타그램에 잘 올려놓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너무 잘 만들었다고 주변에서 칭찬이 많으세요. 두부한테도 인사 좀 해주세요. 두부.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이제 두부는 퇴장시키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네, 두부가 퇴장했습니다. 네, 오늘 천천히 다들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먼저 문법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예. 네. 네, 동영상이 너무 효과가 좋았어요. 우리 조지영 시인님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좀 전에 두부가 특별 출연했었는데 못 봐서 아쉽네요. 다음에 또 두부를 특별 출연시키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예. 네, 오늘 맞춤법은 여러분들이 이걸 이 맞춤법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이 맞춤법을 오늘 알려드릴 거고요. 평소에 틀리기 쉬우신 맞춤법이에요. 어떤 거냐면, 잠시만요. 이 차이 아시나요? 다들 이 차이, 아실 것도 같으면서도 자주 틀리시는 거예요. 자주 틀리시는 거고, 며칠 전에 어떤, 작가분님께서, 이것 좀, 주제로 달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이 주제로 달아봤는데요. 쉬워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 되는 그냥, 되예요. 그냥 되예요. 그 다음에 이 되는, 되어의 준말이에요. 준말. 예, 어렵지 않죠? 그래서 어떨 때 되를 쓰고 어떨 때 되를 쓰느냐. 그럴 때는 알기 쉬운 구별 방법은 되어를 집어넣어 보면 돼요. 되어를 집어넣어 봐서 말이 되면 되가 되는 거고, 되어를 집어넣어 봐서 말이 안 되면은 되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되어를 집어넣어서 말이 안 되면은
되가 되는 거고, 대어를 집어넣어서 말이 되면은 되가 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맞아요. 우리 임미종님 잘 아시네요. 제가 그 뒤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임미종님 말씀하신 것도 맞아요. 근데 먼저 첫 번째 방법은 한번 대어를 넣어보세요. 대어를 넣어보세요. 갖고, 예를 들어서, 너가 좋으면 됐어가 맞는지, 혹은 됐어가 맞는지, 한번 해볼게요. 이 대어를 한번 넣어볼까요? 대어를. 너가 좋으면 되었어. 말이 되죠? 말이 되죠? 어를 넣어도 말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됐어예요. 됐어. 이해 가셨나요? 예, 이해 가셨나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성세님이 됐지만, 이게 맞을까요? 됐지만이 맞을까요? 예? 보시면은, 어를 한번 넣어볼게요. 성세님이 되었지만, 성세님이 되었지만, 말이 되죠? 말이 되죠? 어를 넣어갖고 말이 되죠? 그래서, 됐지만이 맞아요. 됐지만은 틀린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대와 대의 구별법 1은 뭐냐? 어를 넣어봐라. 대어를 넣어봐라. 그래서 말이 되면은 되고, 말이 안 되면은 되다. 이해 가셨나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좀 전에 우리 임미정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와 해를 넣어보는 거예요. 이 해도 하 플러스 어예요. 하 플러스 어. 준말이에요. 준말이에요. 그래서 돼 대신에 해를 넣어서 말이 되면은 되가 맞아요. 되가 맞아요. 돼 대신에 해를 넣어서 말이 되면 되가 맞아요. 한데 돼 대신에 하를 넣어서 말이 되면은 얘는 되가 맞아요. 이해 가시나요? 잘 이해 안 가시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수가 하고 싶어요. 제가 글씨 엄청 못 쓰죠? 제가 악필이에요, 악필. 가수가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가수가 해고 싶어요. 어느 게 맞아요? 가수가 하고 싶어요. 하를 넣어봤어요. 말이 되죠? 근데 가수가 해고 싶어요. 라는 말이 있을까요? 말이 안 되죠. 가수가 해고 싶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하가 말이 되기 때문에 하가 말이 되면 뭘 넣으라고요? 되를 넣으라 그랬죠. 그래서 가수가 되고 싶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응? 이해 가셨나요?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한 가지만 더. 너가 좋으면 됐어가 맞을까요? 됐어가 맞을까요? 둘 중에 어느 게 맞을까요? 한번 하를 넣어볼게요. 너가 좋으면 핫어. 너가 좋으면 핫어. 말이 안 되죠? 근데 너가 좋으면 했어. 뭐뭐 했어. 말이 되죠? 너가 좋으면 뭐뭐 했어. 말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너가 좋으면 됐어가 아니고 너가 좋으면 됐어가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별법 두 번째 하와 해를 넣어봐라. 그래서 하를 넣어서 말이 되면은 되고 해를 넣어서 말이 되면은 되다. 이해 가셨나요? 우리 김경아님 들어오셨네요. 좀 전에 김경아님 좋은 시 읽었어요. 가난은 콩이 아니다. 아까 콩은 가난이 아니다. 너무 멋진 시였어요. 예. 그거 읽고
방송 시작하게 됐어요. 예. 문법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래도 이해가 잘 안 가신다. 이래도 잘 이해가 안 가신다. 그럼 어떻게 하냐? 요거는 좀 외우시면 돼요. 요거. 문장 끝에 오면 무조건 되다. 문장 끝에 오면 무조건 돼예요. 문장 끝에 오면 무조건 되다. 돼 아니다. 문장 끝에 오면. 이거 많이 틀리셔요. 잘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서 넌 내게 힘이 돼. 문장 끝에 오죠. 돼가 맞아요. 돼 아니에요. 넌 내게 힘이 돼. 문장 끝에 오면 무조건 되다. 응? 그리고 또 버리면 안 돼. 쓰레기를 버리면 안 돼. 쓰레기를 버리면 안 돼 할 때 돼. 문장 끝에 오죠. 얘가 맞는 거예요. 돼, 안 돼요. 알았죠? 문장 끝에 오면 무조건 되다. 이거는 무조건 외우시면 돼요. 별신님, 그래도, 헷갈려요. 문장 끝에 오든, 하를 넣든, 해를 넣든, 그래도 헷갈려요. 그러신 분께 제가 정말 간단한 거 알려드릴게요. 그냥 외우세요. 되고, 되니, 되지, 되면, 되기, 되고, 되니, 되면, 되지, 되고, 되니, 되지, 되면, 되기. 몇 개죠? 5가지죠? 무조건 외우세요. 무조건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돼서, 돼요, 됐다, 됐지만, 됐고, 돼서, 돼요, 됐다, 됐지만, 됐고. 7가지. 무조건 외우세요. 메모지 있으시면은 필기하세요. 이거, 돼하고 돼, 많이 헷갈리시잖아요. 돼하고 돼, 많이 헷갈리시잖아요. 이 5가지, 7가지만 메모해 두시면 돼요, 메모. 글 쓰실 때 적용만 하시면 돼요. 메모해 두셨다가. 앞에 거 구별하는 방법 정 모르겠다. 그럼 얘만 메모하세요. 얘만 메모하셔갖고, 그냥 적용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늘 문법 이해 가셨죠? 네. 네, 오늘 문법 시간은 마치고요. 네, 11시 한 3분 정도가 됐네요. 11시 3분 정도 됐는데,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를 들어갈게요. 오늘 주제는 심상이에요, 심상. 제가 시청자 강의 시간 1회 때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시에는 구성 요소가 있어요. 시를 이루는 요소가 있어요. 구성 요소가 있는데, 2가지로 나눠지죠. 겉모습, 형식적인 요소가 있고요. 내용을 이루는 구성 요소가 있어요. 겉모습을 이루는 구성 요소 4가지가 있는데, 기억나세요? 그 4가지가 바로 함축적인 시어, 그 다음에 행, 그 다음에 연, 그 다음에 운율, 리듬이죠. 이 4가지가 바로 시의 껍데기, 겉모습, 형식을 이루는 구성 요소예요. 잘 알아두셔야 돼요. 함축적인 시어, 행, 연, 그 다음에 운율, 이게 형식적인 구성 요소다. 근데 또 시의 내용을 이루는 구성 요소, 기억나세요? 제가 그때 김치라면 끓이는 방법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바로 4가지, 시의 내용을 이루는 구성 요소 4가지, 주제, 소재, 그 다음에 제재, 그 다음에 심상이 있었어요. 심상. 이 심상, 시의 내용을 이루는 구성 요소 중에 주제, 소재, 제재, 심상이 있었어요. 오늘 이 심상을 다룰 거예요. 오늘 주제는 이 심상이에요. 그러면 심상이란 무엇이냐? 심상이라는 말은 한자거든요. 한자. 마음 심자에다가 형태, 모양 상자, 형태 상자예요. 그래서 마음의 모양을 나타내요. 마음의 모양. 영어로 얘기하면은 마음의 이미지죠, 이미지. 마음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이 심상이에요.
그래서 시에서 심상이란 무엇이냐면은, 시를 읽을 때, 어떤 시를 읽을 때 마음에서 떠오르는 이미지예요. 감각적인 느낌이에요. 감각적인 느낌. 자세히 얘기하면 감각적인 느낌을 얘기해요. 어떤 시를 읽을 때, 나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 라는 느낌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 심상은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 내용적인 면에서 구성 요소 4가지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나, 이 심상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제가 이번 강의 예고편 띄워드릴 때 그런 말을 썼는데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밤새 시를 썼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시가 형편없고 밤에 썼던 그 감동이 안 일어나.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그리고 뭐 술 한 잔 거하게 소주 한 잔 딱 하고 나서 영감이 떠올라서 시를 딱 썼는데 아침에 술을 깨고 나서 딱 보니까 막 구겨버리고 싶고 그런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 시 쓰시는 분들이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 있으실 거예요. 저는 무진장 많거든요. 저는 무진장. 옛날에 저는 술을 끊은 지 이제 거의 3년 다 돼가요. 이번 올 10월 되면은 3년째 술을 끊고 있는데, 그전에는 술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술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술을 엄청 많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3명에서 드실 술 양을 혼자 매일매일 먹었어요. 그거를 몇 년 동안. 그리고 술 먹고 시 쓰고 술 먹고 시 쓰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막 찢어버리고. 왜 그런지 아세요? 심상이 없어서 그래요. 심상이. 술 먹을 때는 심상이 흐려지고 흔들리죠. 심상이 흔들리죠. 뭐라 그럴까? 술기운에 쓰는 거죠, 그거는 심상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참고로 담배는 5년째 됐습니다. 끊은 지. 예. 하여간 심상의 역할은 무엇이냐? 그러면 심상의 역할은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시로 쓸 거잖아요. 독자는 그 시를 읽으면서, 책을 보면서 어떤 체험을 해요? 간접 체험을 할 거잖아요. 간접 체험을. 그 간접 체험을 할 때 진짜 눈에 보이는 듯이 선하게, 바로 앞에 보이는 듯이, 바로 지금 내가 느끼는 듯이 그런 모습을 줘요. 그게 심상이에요. 독자들한테 간접적인 이미지를 주어서 감동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심상이에요. 그게 심상의 역할이에요. 근데 내가 전날 밤 시를 쓰고 술을 먹고 시를 쓰고 읽어봤을 때 그 감동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심상이 안 살아있어서 그래요. 전달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자기만의 감정에 취해서 그래요. 요즘에 특히나 공모전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시를 많이 보내주세요. 시 좀 봐달라고. 그래서 시를 이렇게, 사실, 너무 시간이 없을 때도 많은데, 시를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는 시들이 많냐면, 전달력이 많이 떨어져요. 전달력. 그리고 본인들의 감정에 본인들이 퐁당 빠져갖고, 본인들이 거기서 못 태어나는 시가 많아요. 본인들만의 시. 나중에 다시 뒤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심상의 역할은 무엇이냐? 독자들한테 생생한 감동을, 이미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해준다. 그게 심상의 역할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추상적인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이해가 가실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시 중에서 추상적인 시들이 되게 많아요. 추상적인 시. 여러분들이 저한테 시 좀 봐주세요라고 이렇게 시를 보내오잖아요? 10편 중에 8편이 추상적인 시예요. 추상적인 시. 구체적인 시가 아니에요. 그 소리는 뭐냐면, 시가 추상적이잖아요? 시가 추상적이면 전달력이 떨어져요. 독자들한테 전달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추상적인 거는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독자들은 몰라요. 그게 추상적인 거예요. 형태가 없어요. 형태가 없는 게 어떤 이미지를 추측하는 게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거를 구체화를 시켜야 되는데, 어떤 이미지를 구체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시들이 많아요. 그게 심상이 떨어져서 그래요. 심상을 적용하면은 시가 구체화된다. 그리고 특히나 이거는 시 쓰는 요령이거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시인 정호승 씨 아시죠? 정호승 씨.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죠? 수선아, 아시죠? 저희 은사님이신데, 그분의 말씀은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시의 첫 구절은 구체적이어야 된다. 추상적이면 안 된다. 나는 저는 강의 내용을 아직도 기억을 해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시를 쓰다 보고 더 많이 쓰고 살다 시를 쓰다 보니까 느껴졌어요. 정호승 씨가 어려운 시가 아니에요. 일상적인 언어, 우리가 흔히 쓰는 일상적인 언어를 쓰거든요. 뭐 특별한 언어나 아니면 어떠한 부류만 알 수 있는 뜻을 가진 단어를 쓰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쓰는 50대, 40대 혹은 20대가 아는 흔히 쓰는 시어를 쓰시는 분이 정호승 씨예요. 근데 그분이 시의 첫 구절은 구체적으로 써요. 추상적으로 안 써요. 그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시가 있는데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당신이 그립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누구신지 얘기 안 할게요. 누구신지 얘기 안 하고, 되게 유명한 시인이에요. 책도 엄청 많이 팔아먹은 시인이거든요. 당신이 그립습니다. 라고 시가 시작돼요. 제가 이연을 읽어드리면은 누구신지 알아갖고 제가 항의를 많이 받을 것 같아갖고, 제가 이연을 안 읽어드릴게요. 이행은 안 읽어드릴게요. 첫 행만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그립습니다. 근데 이 시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솔직히 많이 팔아먹을지 몰라겠지만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거 시가 아니에요. 노래 가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노래 가사가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노래 가사는 직설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장르예요. 시는 그렇게 쓰면 안 돼요. 당신이 그립습니다. 그리움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들 누구 한번 그리워 해본 적 있으세요? 있으시겠죠? 뭐 다들 첫사랑 있으실 거고 짝사랑 있으실 거고 아니면 그 대상이 이성이 아닐지라도 어떤 나의 추억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엄마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 그리워하잖아요. 그 그리움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정호승 씨 얘기 나왔으니까 정호승 씨 시를 예를 들어볼게요. 이 사람은 어떻게 강의를 할 때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지 강의를 했는지 예를 들어볼게요. 제목이 정호승 씨의 못이라는 그 시예요. 내 그대가 그리워 허공에 못질을 한다. 못이 들어가지 않는다. 내 그대가 그리워 물 위에 못질을 한다. 못이 들어가지 않는다. 정호승 시 못의 전문이에요. 전문. 일부분이 아니고 짧은 시죠. 그리움이라는 거는요. 애틋한 그리움도 있고 안타까운 그리움도 있고 아니면 지워버리고 싶고 기억하고 싶지 않는데 자꾸 떠오르는 그리움이 있고 그 종류가 말로 하자면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될 거예요. 그 그리움을 구체화하라는 소리예요. 구체화. 네가 말하는 그리움이 어떤 그리움이에요? 그 100가지 200가지 그리움 중에서 어떤 그리움인지 구체화하라는 얘기예요. 정호승 씨의 그 강의 내용이. 나는 당신이 그립습니다.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데 독자들은 그걸 궁금해 하거든요. 독자들도 그리움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나의 당신이 그립습니다 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해요. 전달력이 떨어져 한마디로. 근데 이 정호승 씨 허공에 못질을 한다. 그리워서 물 위에 목질을 한다. 그 소리는 뭐냐면요. 부질없는 그리움이에요. 부질없는 그리움. 그리워해봤자 못이 박히지 않는, 못을 박아봤자 고정되지 않는, 흔들리는, 내 가슴 속에서 항상 흔들리고 있는 그런 부질없는 그리움. 그거를 정호승 씨는 그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그리움 중에서 부질없는 그리움이라고 선택을 했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쓴 거예요. 시는 그렇게 써야 돼요. 특히나
시의 첫 부분, 첫 구절은 여러분들 최근에 쓴 시 있죠? 최근에 쓴 시 있죠? 쓴 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첫 구절이 뭐였지? 추상적이었나? 구체적이었나?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반성 한번 해보세요. 네? 그것만 아세요. 시를 쓸 때 첫 구절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심상은 이렇게 독자들한테 구체적으로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게 심상의 역할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랑도 종류가 엄청 많아요. 아름다운 사랑도 있고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도 있고요. 짝사랑도 있고, 가슴 아픈 짝사랑도 있고요. 아니면, 누구한테 드러내지 않는 외사랑도 있어요. 외사랑도 있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도 있어요. 엄청 많아요. 사랑이라는 종류가. 근데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오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시를 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좀 약간 아마추어틱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걸 쓰라는 소리예요. 우리 주변에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 있죠. 친구들 있죠. 그 사람들 우리 이야기꾼이라고 해요. 이야기꾼. 혹은 가까운 TV 진행자들 보면은 이 말을 아주 맛깔나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경규 씨도 MC 이경규 씨도 그렇고 엄청 많죠. 그런 사람들은요. 방금 먹은 자기가 먹은 저녁 메뉴를 설명할 때도요.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세요? 내가 먹은 저녁 메뉴는 어떤 걸 먹었는데 빛깔이 어떻더라. 그 향이 어떻더라. 접시에 놓여져 있는데 그 모양이 내가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서 인스타에 올릴 만큼 너무 예쁘더라.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얘기는 그냥 멍하니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야기를 너무 잘해요. 이야기꾼이라고 해서 이야기꾼. 시인은 이야기꾼이 돼야 돼요. 시인은. 작가는. 시뿐만 아니고 작가들은 이야기꾼이 돼야 돼요. 누가 뻔한 얘기. 너 다음에 이런 소리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렇게 예상이 되어지는 작품을 쓰면은 독자들은 등을 돌려요. 그렇기 때문에 작가들은 뒤에 반전이라는 기법을 쓰는 거고, 역설이라는 기법을 쓰는 거예요. 독자들이 기대하는 거를 뒤집는 거죠.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역설, 반업, 반전 이런 얘기도 하게 됐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을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감각적인 표현을 쓰면서 빛깔, 향, 모양 이런 표현을 쓰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동감을 줘요. 그 심상의 역할을 얘기했어요. 그 심상을 쓰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느냐? 방금 얘기했죠? 생동감을 줄 수 있어요. 독자들한테 생동감을 줄 수 있어요. 어서 오세요. 우리 손은희 시인님. 생동감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철수는 씩씩하다. 그 말보다 철수는 안개 속을 헤쳐나가는 탐험가처럼 씩씩하다 라고 표현을 해봤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어떤 게 구체적이고 생동감이 느껴질까요? 철수는 씩씩하다. 철수는 안개 속을 헤쳐나가는 용감한 탐험가처럼 씩씩하다. 어떤 표현이 구체적으로 다가오세요? 물론 두 번째죠. 심상이 이런 역할을 해요. 시를 이렇게 써야 돼요. 글을 쓸 때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게 이야기꾼이에요. 이야기꾼.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면은 전달력이 좋아져요. 어떤 사람들 시를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 어떤 사람은 이 시가 무슨 시지? 어떤 거를 얘기하고 싶은 시지? 물론 그래요. 시인이 시를 쓰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와요. 제가 말씀드렸죠. 1000명한테 보내면 1000명의 해석이 나온다고. 근데 그 해석을 시인이 원하는 해석대로 안 된다는 그 소리 하는 게 아니고요. 해석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시가 있어요. 그런 시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그런 시가 있어요. 그래서 독자들은 어떤 방법을 쓰냐면요. 그 시를 분석하기 시작해요. 밑줄을 그어요.
묻지를 그거 단어에 동그라미 쳐가면서 분석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무슨 내용이지? 뭘 얘기하고 싶은 거지? 이 작가가? 아니 어려워 안 읽어. 이렇게 돼버려요. 그게 바로 전달력이 떨어진 거예요. 전달력이 떨어진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갖고 독자한테 똑같은 메시지가 다가오지 않아도 돼요. 다른 천 가지의 메시지가 변화해서 다가와도 돼요. 하지만 이해조차 해석조차 안 되는 시는 좋은 시가 아니죠. 그건 전달력이 떨어진 시예요. 그런 시들 많이 내가 시험적으로 시를 써보겠다 해갖고 내가 평소에는 되게 서정적인 시를 많이 쓰는데 이번에 서정적인 시 말고 조금 시범적인 시를 좀 쓰고 싶다 해서 장르를 좀 바꿔봤는데 스타일을 좀 바꿔봤는데 이렇게 메시지가 떨어지는 전달력이 떨어지는 시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해야 되고 그거는 이유가 뭐냐 심상을 안 사용 안 해서 그래요. 적절히 사용 안 해서 뒤에 말씀드릴게요. 사용하는 방법은. 그리고 심상을 사용하면요 풍부한 느낌이 들어요. 풍부한 느낌, 풍부한 감정이 들어요. 그게 심상의 효과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한다 보다는 사랑해 난 당신을 사랑해 보다는 난 당신을 뭐라고 표현할까? 난 당신을 보름 동안 새벽 하늘을 보면서 잠을 못 이루면서 당신의 이름 하나만 떠올리며 살았어요. 라고 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나요? 방금 말씀드린 문장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나요? 나는 보름 동안 당신의 이름을 창가에 입김을 불어가며 새벽 내내 써내려갔습니다. 난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쓴 적 없잖아요. 근데 우리 그 내용을 보고 정말 애절한 사랑을 느끼잖아요. 그쵸? 구체적인 표현을 써라. 구체적인 사랑을 써라. 사랑의 종류도 많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거예요. 그러면 심상이 뭐예요? 심상은 대체 어떻게 적용을 해야 돼요? 그게 궁금하시잖아요. 그거 적용해야지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심상의 효과, 감정이 풍부해지고 전달력이 뛰어나지고 시가 구체화되고 되는 거잖아요. 자, 말씀을 드릴게요. 심상은 맨 처음 말씀드렸듯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각적인 느낌이에요. 감각적인 느낌. 감각이 뭐예요? 감각. 사람의 감각은 몇 가지가 있죠? 사람의 감각은 5가지가 있죠? 오감이라고 하죠. 오감. 오감? 다 아시죠? 그 오감은 뭐가 있어요? 시각과, 청각과, 후각과, 미각과, 촉각 있죠? 그쵸?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오감을 이용하는 게 심상이에요. 심상.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인데 혹시 브루스 윌리스 주연의 식스센스라는 그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식스센스? 이거 공포 영화였죠. 아주 반전의 그 허리우드에서 나왔던 영화 중에서 반전의 대명사였던 그 영화였죠. 그 본인이 죽었는데 죽은지 모르고 돌아다니고 근데 그 죽은 영혼을 어떤 꼬마애가 보고 그쵸? 그 영화 다들 보셨나요? 안 보신 분 혹시 있으신가? 안 보신 분 있으면 한번 보세요. 되게 좋은 영화예요. 식스센스. 이거 식스센스가 한국말로 하면 뭐예요? 6가지 감각이죠. 6가지 감각. 근데 사람은 아까 오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식스센스는 뭘까요? 바로 사람이 느끼는 감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말고 귀신을 느끼는 감각이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 제목이 식스센스예요. 혹시 이 영화 제목이 왜 식스센스인지 아셨던 분 계시나요? 영화 보셨던 분들 중에서도 혹시 모르셨다면 바로 귀신을 보는 감각이 하나 추가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나 별시님 왜 갑자기 왜 귀신 얘기도 하고 왜 사람의 감각은 오감인데 왜 육감을 얘기하세요? 라고 궁금하시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시의 심상은 사람의 감각, 오감을 이용하지만 심상에는 6가지 심상이 있어요. 6가지 심상이. 첫 번째,
시각을 이용한 시각적 심상이 있고요. 청각을 이용한 청각적 심상이 있고요. 후각을 이용한 후각적 심상이 있고요. 미각을 이용한 미각적 심상이 있고요. 촉각을 이용한 촉각적 심상이 있어요. 여섯 번째는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라고. 그러면 시각적인 심상은 뭐냐?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모양과 빛깔과 어둡고 밝음, 그런 어떤 움직임, 이런 걸 표현한 거예요. 맞아요. 제가 뒤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손은희 시인님이 먼저 정답을 말씀해 주셨네요. 예. 그 시각적 심상은요, 그 눈으로 보여지듯이 바로 그림이 그려지듯이 쓰는, 장면이 연출되듯이 쓰는 기법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기법 많이 쓰시죠? 여러분들이 심상을 이용해서 시를 쓰실 때 가장 많이 쓰시는 기법이 바로 시각적 심상이세요. 예를 들면 지나가던 구름이 하나 새빨간 노을에 젖어 있다. 지나가던 구름이 하나 새빨간 노을에 젖어 있다. 새빨갛다라는 시각적인 우리 감각을 이용했어요. 이거 시각적 심상이에요. 그쵸? 이 시각적 심상은요, 흉내내는 의태어를 많이 쓰기도 해요. 의태어 아시죠? 그, 어떤 모양을 표현하는, 흉내내는 말이잖아요? 나뭇잎이 굴러갑니다. 여기다 의태어를 집어넣어서 나뭇잎이 대굴대굴 굴러갑니다. 대굴대굴이라는 의태어를 집어넣었어요. 그쵸? 여러분 글 쓰실 때, 시 쓰실 때, 나뭇잎이 가을 한낮에 나뭇잎이 굴러갑니다. 그거보다 가을 한낮에 나뭇잎이 쓸쓸하게 대굴대굴 굴러갑니다. 독자들한테 생동감을 그려주고, 생동감을 주고, 그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지게 해줘요. 이런 표현이 많이 쓰시는 기법이죠. 예, 맞아요. 아장아장도 아기가 걸어가는 모양을 나타내는 의태어죠. 그래서 시각적인 심상은 이런 의태어를 많이 써요. 시간이 많이 흘러갔네요. 두 번째, 청각적인 심상이 있어요. 청각적인 심상. 좀 빨리 진행할게요. 청각적인 심상. 여러분들 이제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가 굴러가는 소리. 그냥 기계가 굴러가는 소리 하면 되는데, 육중한 기계라고 했어요. 그 소리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어요. 상상. 묵직하게 굴러가는 소리. 상상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청각적인 심상이에요. 이 청각적인 심상은, 시각적인 심상과 같이 의성어를 많이 사용해요. 의성어. 여러분 잘 아시죠? 꾀꼴, 짹짹, 삐약삐약. 이런 의성어를 많이 사용해요. 꾀꼬리가 노래를 부릅니다. 보다는 꾀꼬리가 꾀꼴 노래를 부릅니다가 더 생동감 있지 않아요? 더 구체적이지 않아요? 더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전달해 주지 않나요? 이게 바로 심상의 효과예요. 시를 이렇게 쓰세요. 심상을 이렇게 적용하세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적용하시는 시각적인 심상, 청각적인 심상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후각적인 심상도 있어요. 후각적인 심상은 뭐냐면, 매와 향기 홀로 아득하니, 향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해줘요, 독자들한테. 그리고 짭조름한 미역 냄새, 이런 표현도, 짭조름함은 미각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은, 미역 냄새라고 했잖아요. 짭조름한 미역 냄새. 그 냄새를 우리 한 번쯤 맡아봤잖아요? 그거를 상상하게 만들어요. 독자들로 하여금. 비릿한 미역 냄새, 이렇게 해도 되고. 이게 바로 후각적인 심상이에요. 미각적인 심상은 뭐냐? 만미자? 맛이에요. 말 그대로. 고추, 당추, 맵다 해도 시집살이 더 맵더라. 좀 좋은 표현이죠. 옛날에 얼마나 시집살이가 고됐으면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까요? 고추, 당추, 맵다 하지만 시집살이 더 맵더라. 당추도 고추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게 중복된 말이에요. 고추, 당추, 날초, 이런 게 다 고추하고 동의어예요. 이런 게 바로 미각적인 심상이에요. 그 촉각적인 심상은 뭐냐? 손으로 만지는 듯한 느낌, 피부에 닿는 듯한 느낌,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끼게 하는 것은, 이거는 어떤 느낌일까요?
아버지의 냉랭함, 아버지의 차가움, 그런 관계,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얘기해줘요. 이 촉각적인 심상을 씀으로써요. 아버지하고 말하는 화자하고, 사이가 별로 이렇게 달갑고 따뜻하지 않구나.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서 느껴져요. 이 촉각적인 이미지죠. 이게 바로 촉각적인 심상이에요. 글이라는 거는요, 결국 메시지예요, 메시지. 시도 마찬가지예요. 시도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좀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독일 출신의 유대인 안네 프랑크가 쓴 일기가 있어요. 히틀러 나치스의 박해를 피해서 숨어 지내면서 약 2년 동안 쓴 일기예요. 일기. 그냥 일기예요. 개인이 쓴 일기예요.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쓴 게 아니에요. 자기가 2년 동안 숨어서 밖에 나가면 죽으니까 집안에 친구 집에 갇혀 살면서 몰래 2년 동안 쓴 일기예요. 그게 안내가 쓴 일기예요. 근데 결국에 이 안내는 장티푸스, 그때 한참 유행했던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죠. 그쵸?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어요. 짧은 인생을 마쳐요. 죽고 난 다음에 어떤 네덜란드인한테 이 일기가 발견이 돼요. 일기가 발견이 되는데 이 네덜란드인이 일기를 발견하고 아버지한테 유일하게 가족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아버지거든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아버지가 유일하게 살아남았어요. 그 아버지한테 줘요. 이 일기를. 딸 거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가 네덜란드어로 1947년도에 출판을 하게 돼요. 이 일기를. 근데 세계적으로 이 일기가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죠. 각국의 다양한 언어들로 번역이 돼서 책으로 멀리 독자들한테 퍼지게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이 네덜란드인이 이 일기를 아버지한테 전달하지 않았으면 이건 그냥 일기였을 거예요.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일기. 한낱 어떤 소녀가 쓴 일기예요. 근데 세상에 대중한테 공개가 됐어요. 공개가 됐고 공감을 얻어갖고 이 책이 아마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유네스코 유산이 어떤 경치나 풍경뿐만이 아니고 자연유산뿐만이 아니고 기록유산이 있어요. 거기에 등재까지 된 아주 대단한 문학 작품이 돼요. 문학 작품이. 한낱 어린 소녀의 일기가 문학 작품이 됐어요. 왜 그랬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대중한테 전달했기 때문이에요. 메시지를 전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전달력이 없는 작품들을 쓰잖아요? 그거는 시가 아니에요. 그거는 본인들 각각의 일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안내의 일기를 꺼낸 거예요. 독자들이 읽어봤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그런 시를 썼잖아요? 나는 알아. 내가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줄게. 라고 설명을 해. 작가는. 이해를 못하니까 답답하니까요. 전달력이 떨어지시죠? 그거는 본인의 일기예요. 시가 아니에요. 문학 작품이 아니에요. 일기예요, 일기. 일기가 문학 작품이 되려면 전달력이 있어야 된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 내가 아닌 제 3자한테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게 작품이 된다. 그게 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전달하는 과정에 심상이 있다. 오늘의 주제인 심상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좀 이해가 가셨나요? 그리고 우리 아까 손은희 시인님이 말씀하셨듯이 6번째 감각, 귀신을 보는 감각이 아니고 공감각적 심상이 있어요. 공감각적 심상. 이 공감각적 심상은 뭐냐면 방금 얘기했던 오감 있죠. 오감. 5가지 심상이 있죠. 그 2가지 이상의 심상을 중복해서 쓴 심상을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해요. 이해 가셨나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시간이 없어서 예를 먼저 들어볼게요. 우리들의 입 속에서는
푸른 휘파람 소리가 나거든요. 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들의 입속에서는 푸른 휘파람 소리가 나거든요. 푸른 시각적인 심상과 휘파람 소리, 청각적인 심상, 시각적인 심상과 청각적인 심상이 두 개 이루어졌죠. 그래서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해요. 두 가지 이상, 세 가지도 괜찮아요. 이 공감각적 심상을 쓰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 하나만 쓴 청각적 심상 혹은 시각적 심상 하나만 쓴 시보다 더 풍부한 감정을 독자들한테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더 풍부한,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 풍부한 감정을 전달하는 시를 썼다. 그러면 그 시가 뭐죠? 바로 명작이에요, 명작. 그 시가. 그게 좋은 시예요, 좋은 시. 이해 가셨나요? 공감각적 심상. 일반 심상보다 2~3배 더 효과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별들의 속삭임이 반짝반짝 들리고 시계들의 속삭임이 알록달록 들리는 밤. 귀에 들리는 속삭임을 눈에 보이는 모양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쵸? 시계들의 속삭임이 알록달록 들리는 밤. 대단하지 않아요? 시계들의 속삭임이 알록달록 들리는 밤이래요. 청각적인 감각을 시각적인 감각으로 바꾼 거죠. 같이 쓴 거죠. 공감각적 심상을 쓴 거죠. 시가 더 고급스러워졌고 풍부해졌어요. 감정이. 이런 시를 써야 돼. 이런 시를. 그래야지 독자들을 마음을 심금을 울릴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어요. 남아갖고 도종환 시인의 어떤 마을이라는 시를 하나 읊어드릴게요. 도종환 시인의 어떤 마을.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지 별들이 많이 떴다. 첫 시작부터 구체적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착하다. 사람들이 착하다. 그거는 구체적인 게 아니고 추상적인 거예요. 어떻게 착한데? 대체 어떻게 착한데? 추상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착하게 사는지 별들이 많이 떠. 얼마나 착하게 살면 그 마을에 별이 떠요. 동화처럼. 동화 속 세상처럼. 그쵸? 시각적인 심상을 썼죠. 개울물 맑게 흐르는 곳에 마을을 이루고, 개울물 맑게 흐르는 곳에 마을을 이루고, 시각적인 심상 썼죠. 그 물로 쌀을 씻어 밥을 짓던 냄새 나면, 그 물로 쌀을 씻어서 밥을 짓던 냄새 나면, 후각적인 심상을 썼죠. 굴뚝 가까이 내려오던 밥티처럼 따뜻한 별들이 뜬 마을을 지난다. 밥티처럼 따뜻한 별들이 뜬 마을. 따뜻한 촉각적인 심상을 썼죠. 사람들이 순하게 사는지 별들이 참 많이 떴다. 시각적인 심상을 썼죠. 제가 이 시를 왜 읊어드리냐면요. 이 시에는요. 시각적, 후각적, 청각적, 그 다음에 촉각적 다 들어가 있어요. 심상이. 다 들어가 있어요. 더더구나 물 바가지 떠 담던 접동새 소리 별 그림자. 물 바가지 떠 담던 접동새 소리 별 그림자. 소리와 시각, 별 그림자. 소리하고 접동새 소리하고 별의 그림자하고 두 가지 감각을 썼죠. 청각과 시각, 공감각까지 썼어요. 이 도종환 시인의 어떤 마을은 모두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감각적 심상이 다 들어가 있는 시다. 그래서 이 시를 읊어드린 거예요. 심상을 쓰셔라. 오늘 말씀드리고 싶고요. 심상을 쓰면은 시가 깊어지고 전달력이 뛰어나지고 심금을 울리는 시라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심상을 써서 그래요. 특히나 공감각적 시를 써라. 여러분들 시각적 심상과 청각적 심상을 많이 쓰세요. 근데 한번 의도적으로 후각적 심상도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촉각적 심상도 써보세요. 잘 안 쓰시거든요. 촉각적 심상 잘 안 쓰시는데 그것도 많이 써보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여러 가지 같이 쓰는 공감각적 심상도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시가
정말 발전하실 거예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내실을 발견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시간, 끄트머리 제2회 101장, 또 2명의 수상자가 나오셨어요. 2명의 수상자가 나오셨는데, 우리 손은희 시인님, 그리고 우리, 조지영 시인님, 설강아 시인님, 축하드려요. 공교롭게도 이 두 시인님은 같은 시집을 내신 시인님이세요. 예? 아시죠? 이 시집을 공조하신 두 분의 시인님이 제2회 끄트머리 101장에 수상을 하셨어요. 공동 수상을 하셨어요. 축하드리고요. 이 두 분의 시를 읊어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 지을까 해요. 우리 손은희 시인님의 시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리움의 끝. 초록이 깊게 물든 호숫가에 햇살을 가르며 불어오는 그리움. 추억이 가라앉은 시면을 이슬이 젖은 눈빛으로 바라보다 일렁이는 현기증에 눈이 부셔 나도 몰래 바라다 본 멀고 먼 하늘길. 흘러가는 구름 뒤 그 어둠에 다시 오실 님의 그림자를 찾아 슬픈 노루의 목이 되어 바라보는 내 모습.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 영영 찾을 수 없는 당신일지라도 아직도 날 사랑한다면 어찌할 수 없는 애절한 눈빛 촉촉히 젖어 지금 날 바라보고 있겠지. 3년에 다시 오실 님의 그림자를 찾아 슬픈 노루의 목이 되어 바라보는 내 모습. 우리 손은희 시님도 시각적인 심상을 쓰셨죠? 네. 시각적인 심상을 쓰셨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천년에 햇살을 가르며 불어오는 그리움.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첫 시작부터 구체적이어야 된다고. 나는 그리워. 난 당신이 그리워요. 가 아니에요. 그림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 손은희 시인님은 이 수천 가지가 되는 그리움 중에서 어떤 그리움을 선택하셨냐면 햇살을 가르며 불어오는 그리움을 선택하셨어요. 정말 구체적인 그리움의 표현이죠. 이렇게 쓰셔야 된다고요. 구체적으로. 추상적으로 쓰지 말고. 이해가셨죠? 다음 조지영 시인님. 2년. 여울져 흐르는 깊은 곳의 당신과 초록 물든 바람으로 스치는 나.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하얀 구름 되어 흐르고 하늘에 꺼낸 인연은 상기습과 붉은 나무에 걸려 가던 길을 멈추고 뜨거운 태양을 삼킨다. 그러나 서로를 향한 마를 줄 모르는 소유의 법낭은 숲의 숨결 따라 출렁이기만 할 뿐 어디에도 뿌리내리지 못한다. 이성과 감각의 낚싯줄에 감겨 당신의 손에 이끌린 물고기가 되어버린 나. 그리고 쓸쓸한 뒷모습을 스스로 지워 어디에도 남지 않을 흔적으로 물 위를 거니는 당신. 푸른 하늘은 하얀 구름을 기억할까? 정말 훌륭한 시예요. 천년에 보면은 초록 물든 바람으로 스치는 나. 초록 물든 바람으로 스치는 나. 우리 조지영 시인님은 초록, 시각적 심상과 내 피부에 스치는 나, 촉각적 심상 두 가지를 쓰셨어요. 공감각적 심상을 쓰셨어요. 초록 물든 바람으로 스치는 나, 공감각적 심상을 쓰셨어요. 혹시 알고 쓰셨겠죠? 알고 쓰셨겠죠? 개인적으로 저는 3년에 이성과 감각의 낚싯줄에 감겨 당신의 손에 이끌린 물고기가 되어버린 나.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쓰셨죠? 이성과 감각의 낚싯줄에 감겨. 이성과 감각의 줄다리기? 팽팽한 줄다리기. 너무 잘 표현하셨어요. 생동감 있게 잘 표현하셨어요. 정말 대단한 표현이시고, 진짜 시 10편 쓰면 그 중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표현이에요. 너무 잘 쓰셨어요. 박수 드릴게요.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조지영 시인님과 우리 손은희 시인님의 끄트머리 2회 101장 수상작을 읊어드리면서 낭송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즐거운 토요일 끝까지 되시고요.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많이 강의 열심히 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남은 시간 한 15분 남았는데 즐거운 토요일, 마지막으로 즐거운 토요일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강의 재방송은 네이버 카페에서 들으실 수 있으세요. 카페 가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엔딩 할게요. 끌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